그 다음에 자산, 현재 이 공매를 진행시키는 주체가 누군지, 그 관리 업체가 누군지에 대한 그 분류인데, 이 자산 구분은 조금 중요해서 교재 그 118페이지와 제가 칠판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매를 매각시키는 그 주체가 누군지, 압류 재산은 그러니까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거, 저 위에 있습니다. 제가 저 자산에 대한 저 구분을 대분류로 세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압류 재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나머지 재산, 나머지. 그리고 세 번째가 맨 하단에 있는 기타 일반 재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압류 재산의 비율이 가장 크고 압류 재산만 국세징수법. 그리고 이 국세징수법에는 우리가 가장 좀 어려워하는 권리 분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국세징수법에도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으로 인수한다, 그런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압류 재산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반면 나머지 모든 재산들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내가 처음이라면은 압류재산보다 2번, 3번이 부담이 없다고 일단 구분이 되실 텐데요. 나머지 재산이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그 이해를 조금 더 돕자면, 예를 들어서 저 국유재산, 국가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그런 부동산들. 뭐 얼마 전에도 그 가덕도에 뭐 또 공항 건설한다고 뭐 난리가 있었는데, 가덕도에 국가에서 공항 부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덕도에 있는 수많은 뭐 임야를 매입했다. 뭐 한 5만 평의 임야를 매입했다. 근데 이제 행정 뭐 정책이 바뀌어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지 않겠다. 그러면 국가는 그 5만 평에 대한 그 국가 임야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유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필요로 하는 개인들한테 가덕도 공인중개사한테 팔 수가 없으니까 온비드 공매로 공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덕도 5만 평에 대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어떤 가압류나 압류,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국가, 소유자 그 이하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반면 압류 재산은 개인 그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니까 얼마든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재산만 권리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쯤은 권리 분석 다 숙달되셨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두 번째, 나머지 재산. 그렇게 국가 재산 또는 뭐 분당 구청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재산, 그런 재산들이라서 난이도가 너무나 쉬운데, 그런 국가나 지자체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진 않습니다. 대다수가 대부분 토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부담이 없는 그런 자산인데 특히 우리한테 뭐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 세 번째, 기타 일반 재산. 이 기타 일반 재산은 또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요.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신탁공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신탁공매. 공공기관은 뭐 LH, 한전, 수자원공사, 뭐 농어촌공사, 그런 공사 단체를 말하는 거죠. 공공기관. 그리고 신탁사는 그 부동산 신탁, 뭐 KB 부동산 신탁, 뭐 무궁화 신탁, 그런 뭐 신탁사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의외로 아파트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으로 쓰다가 더 이상 이제 그 기숙사 수요가 없으니까 하나씩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이 저 15년 전쯤인가 뭐 서울에서 그 본사가 나주로 이전할 때 서울에 있는 그 근무자들이 나주로 가기 싫어하니까 뭐 나주에 집을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집을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기숙사, 너의 보금자리를 사택으로서 제공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LH는 나주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다 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세입자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원들이
뭐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내가 이제 그 나주에서 집을 구매해서 뭐 가정을 이루면서 더 이상 그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없다. 예,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이 캠코를 통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장점이 있는데요. 명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공실입니다. 오히려 예, 저 세부 페이지 물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얘기만 잘하면은 내부 임장도 다 시켜줍니다. 예, 내부 임장 가능. 왜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저 공공기관 재산을 높은 금액에 낙찰을 시켜야지 수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많다. 예, 뭐 사택으로 쓰는데 고가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없겠죠? 다 저가 주택입니다.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아십니까?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고파는 그런 뭐 거래 가격, 그리고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격, 그리고 대출을 기준으로 하는 KB 부동산 일반가, 이렇게 세 종류가 구분되잖아요. 보통 실제로 사고파는 거래 가격 대비 한 2분의 1 정도가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는 여러분들 공시가격 한번 검색해보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2억대 아파트를 사고 팔아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따 보는 법 알려드립니다. 예, 난 취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부담이 없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우리 수강생 지난주 명도 특강했던 영스타님이 실제로 아파트 100채를 낙찰받아서 5년 동안 4848만 한다고 하잖아요. 사고 팔고 대다수의 한 70%가 온비드 공매 공공기관 기타 일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고 저가 주택만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공공기관 아파트 하나 낙찰받아서 팔면 순수익 1,000만 원 났는데요. 1,000만 원. 그렇게 1년에 한 20건씩 5년 동안 10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수익 한 10억 정도, 예, 5년 동안 1년에 2억 정도, 예, 그 정도의 이제 그 수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예, 그 온라인 그 공매를 접근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10채씩 받습니다. 그러면 뭐 전국에 어디든지 내가 가지 않고 예, 비대면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예, 조금 바쁜 분들을 위한 투자처라고도 볼 수 있죠. 명도 없죠. 내부 인장되죠. 낙찰 받자마자 바로 팔면은 예, 뭐 공매가 유일하게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부담된다는데 예, 그거의 유일한 또 돌파구가 되는 게 공공기관 예, 주택 아니겠습니까? 예, 난이도가 가장 낮다. 최하. 완전 공매에 대해서 내가 처음이라면 첫 발을 예, 이 공공기관으로 내디뎌도 예,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탁사의 기타 일반 재산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일반 매매와 같기 때문이에요. 일반 매매와 유사. 왜냐하면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낙찰 받으면 권리 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인수. 예, 현재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파트에 뭐 후순위에 뭐 근저당이 있다, 압류가 있다. 내가 다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자를 다 파악하지 않는 이상 내가 뭐 직거래로 마치 거래하는 그런 느낌인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직거래 안 하시잖아요. 중개사 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요즘에는 그 직거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당근마켓인가? 거기 가면 아파트 이렇게 직접 사고 팔고 하잖아요. 당근마켓 통해서. 예, 그래서 이 신탁사 공매는 내가 중개사 안 끼고 직접 낙찰받는 거니까 일반 매매를 내가 직거래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탁사에 대한 구조를